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순서를 바꿔서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번 주 오늘의 미국의 아주 중요한 탑 뉴스들이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 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있지만 특히 주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 뿌리로 들어가면 이 같은 이슈들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몇 가지 추려서 보겠습니다. 먼저 버팔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인종에 관한 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 예비선거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방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 같은 것, 민주당에서도 제가 깜빡 잊고 방송 중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화전쟁, 우크라이나, 도대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는 침공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지금 전세 같은 것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는 거지? 하는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팔로 총격 사건, 18살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본인은 잘못한 것 없다고 하고, 다른 인종이, 백인이 아닌 다른 소수 인종이 백인들을 대처한다 라는 음모론 내지는 그 같은 아주 험한 못된 주장에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집에서 200마일이나 떨어진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마켓을, 탑이라는 이름의 마켓이죠. 마켓을 미리 가서 다 뭐 예를 들면 정탐을 하고, 그리하여 총을 18명에게, 아니 13명에게 쐈는데 11명이 흑인 맞은 사람, 2사람이 백인이었습니다. 인종과 총기 하면은 물론 다른 소수 인종들도 이민 이슈로,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인종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것처럼 돼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인종 폭력의 희생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난 400여 년 동안 흑인이었습니다. 노예부터 시작을 해서 맞고 또 차별을 여러 형태로 당하고, 집도 못 구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직장을 구해도 뭐 일을 해도 봉급이 굉장히 작고,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기회도 없고, 집조차도 구하기가 힘들고, 뭐 융자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흑인들은 점점 그 형편이 나빠졌고, 린칭이라는 것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별것 아닌 것,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몰매를 맞잖아요. 그런 일들을 오랜 동안 이어왔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게 이제 인종차별적인 폭력인데 현실이고, 가감없는 현실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민자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종교, 뭐 유대인, 아이리쉬,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 이탈리안 다 끝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럽에서 왔다 할지라도, 뭐 미국은 다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까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 빼고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와도 백인이면 괜찮고, 뭐 프렌치 아니면 뭐 영국 사람들, 핀란드 이런 사람들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백인을 대처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음모론이 팍스의 터커 칼슨 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체 백인 대체 인종 뭐에 관한 그런 것들이 해서 어쩐 적대감으로 묶여 있다고 할까요? 많은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생각인데, 그 아이디어도 자꾸만 다듬어지고 강해지고 하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가 폭력인 거죠. 그게 바로 공화당의 리스 체니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 주에 가장 강조를 했었던 얘기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악마성의 그 뚜껑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시원스럽게 자연스럽게 훨훨 그렇게 말해도 돼, 그게 너무 당당한 거야 하고 다 벗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의회 멤버들까지,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죠. 민주당의 원래 그 개념이라는 게 소수 인종,
약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을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그렇지 않죠. 민주당은 그래서 흑인표 없으면 당선되기 힘듭니다.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이. 물론 아직도 흑인이 다수인 그런 지역에서 흑인을 차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하는 그 그룹에 표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바로 한국에서 왜 굉장히 가난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당에 반대를 하고 그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그런 당에 투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부일수록,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정치인에 흑인이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흑인 표가 없었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공화당에서는 의회의 많은 리더들이 이 같은 음모론을 얘기한다던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어떤 그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앞장서서 합니다. 아주 젊은 공화당의 리더 앨리스 스테파닉 같은 의원은 뉴욕이 지역구이고, 그리고 바로 리 스테니의 자리를 빼앗아간, 서열 3위의 자리를 빼앗아갔는데, 이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도 백인을 다른 소수인종이 대처한다 하는 것을 캠페인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공화당의 문제이고, 흑인에서 뭐 이탈리안, 아이리쉬, 유대인, 지금은 이제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출신 국가에서 이런데 공화당 리더들이 우리 공화당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든가 이런 몇몇 의원들이 원래의 전형적인 공화당 성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 것을, 무척 신사적이지 않은 것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과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는 뭐 퍼거슨에서의 사건, 조지 플로이드, 미네소타주, 이런 뭐 백인 경관에 의한 그 흑인들이 정말 작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가 저렇게 목졸림을 당해서 죽어야지만 되는 정도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배드 애플이다, 어떠한 한 백인 경관의 실수로 그렇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늘. 그렇지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인종차별에 대해선, 백인과 흑인과의 사이에 대해선, 백인과 소수인종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400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적인 차별이 그대로 이어지고 의회에서도 공화당 지도부가 인종차별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미국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점 굉장히 궁금하고요. 교육을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같은 인종차별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받은 것에서 태도로 그러면 나쁜 거지, 내가 어떻게 우아하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따위 허접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행동이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뭐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고 의식이나 느낌으로 누구든 차별하는 게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소수, 약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후진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성향은 민주당에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그것을 정말 안 이꼬아하기도 하고요. 많은 방송 퍼스널리티도 그래? 니들 엘리트지? 잘해봐라, 잘해봐,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떤 사람들은 뭐 워낙에 불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거봐, 당신 백인인데도 저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돈도 덜 받잖아, 이민자가 당신 일자리를 뺏어서 그래, 저 흑인들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나라에서 주는 돈만 다 받아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혐오감을 키우면서 본인들은 점점 극단화, 급진화가 된다는 거죠. 아주 광적인 반유대주의라든가 반소수인종,
반이민자, 이런 사람들은 그 같은, 내가 백인인데 이유가 그것밖에, 내세울 거라고는 피부 색깔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백인인데 감히 하얀색도 아닌 니들이 나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니들은 죽어도 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그런 백인들도 있습니다. 내 발밑에 짓눌려도 싸.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은 미국의 지도 그룹은 거의 엘리트 그룹이었잖아요. 엘리트 그룹이기 때문에 엘리트 그룹이 어느 정도 위선이 있다고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엘리트 그룹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인간다운 거지, 인간이면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생각을 해줘야지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많이 놀러 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 폭발해 버렸잖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에 반대한 사람은 가서 때려 눕혀라. 소송? 나 돈 많거든, 내가 소송 비용 대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 나왔는데, 그게 딱 보면 알잖아요. 백인이냐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버팔로 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정신적인 이상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지 되고 점검을 해야지 되지만, 달라스에서 한인 여성들이 희생자가 된 이런 많은 문제도 다 함께 인종 속에 들어가는 미국의 그런 이슈입니다. 선거가 화요일에 치러졌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극우 후보가 당선이 됐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또 다른 상원의원 선거는 아직 표 차이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당선됐다 가리지를 못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닥터 오즈라는 사람이 지금 그 다른 사람과 엎치락뒤치락은 아니고, 닥터 오즈가 조금 정말 작은 포인트 떨어지고 있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너무너무 극단적인 극우, 그리고 바이든은 가짜로 당선된 거야, 도둑질한 거야, 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공화당도 걱정을 하는데요. 우선 민주당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민주당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존 페러맨이라는, 이분은 선거 치르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심장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엄청난 표 차이로 민주당에서 당선이 돼서 공화당 후보와 겨루게 됐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게 됐죠. 뇌졸중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아주 거침이 없고 솔직한 후보인데, 이 후보가 존 페터맨입니다. 존 페터맨이라는 이 민주당의 후보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면 엘리트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고 잘 보스턴 특유의 아주 그 정장 차림이라든 이런 거 다 안 합니다. 키는 6피트 8인치예요. 장비도 아닌데 장신입니다. 장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장비처럼 막 살집이 많은 건 아니지만, 키가 6피트 8인치고 타투도 했고요. 전혀 보스턴의 그 신사적인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배기 팬츠, 반바지 이런 것 입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양복을 안 입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지만 블루 클래스가 입는 그대로 입는 사람. 어느 지역의 시장이었냐면 브래덕이라는 주민의 70%가 흑인, 블루 칼러인, 그쪽 지역, 펜실베니아 서부죠. 여기서 그 시장을 했는데, 부지사입니다. 현재의 펜실베니아의 부지사고, 부지사 관저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는 특징이, 민주당인데도 평생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마 본선거에서 그게 이슈가 될걸요. 2013년인가 누구에겐가 좌깅하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었었던 그런 그 일도 있고요.
이슈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민주당이 너무 극좌야 해서 위험해. 버니 샌더스는 위험해. 엘리자베스도 위험해. 위험한데다가 엘리자베스는 여자이기까지 하잖아. 해서 이리 해서 흑인의 도움을 받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 의원에 등등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진보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성인의 38%만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체로 이제 대학 졸업자가 리더십을 많이 갖고 있고, 공화당도 뭐 많은 부분은 그렇지만 아니면 그냥 뭐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거나 안 했거나 식당 사업을 동네에서 하다가 막 총 들고 다니고 이 막 장총을 여자가 들고 다니고 하다가 그러한 이슈로 당선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연방 정치인들도요. 뭐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민주당의 대체적인 사람들이 월마트보다는 홀푸즈 비싸고 깨끗하고 뭐 올게닉 많고 하는 그런 곳에서 쇼핑하는 사람이 쇼핑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absolutely 월마트 스타일. 교육은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부 해안에 그 엘리트 문화 엘리트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끝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 굉장한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무척 자유분방합니다. 뭐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고 버니 샌더스도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메디케어 혜택을 줘야지 된다. 메디케어 for all이 버니 샌더스가 너무 강조했었던 거잖아요. 마리화나도 지지하고 뭐 민주당이니까 사법 시스템 개혁, 동성애자 권리, 그리고 모든 학자금을 탕감해야지 된다. 헬스케어도 확장해야지 된다. 민주당의 이슈 가운데서 가장 진보 쪽의 이슈로 보면은 되고요. 대신 플러스 항상 총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것이 조금 주목이 되고요. 공화당. 그래도 공화당은 뭐 중도냐 진보냐에서 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보 정책 아니면 그 중도 정책. 공화당은 정책이 아닙니다. 친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를 훔쳐서 당선됐다고 믿느냐 아니냐. 이런 그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세계에서 미국의 공화당을 빼고는 거짓말이라고 믿는 그것을 미국의 공화당은 계속 거기에 정말 매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영향력 있는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본인들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 가지 그 자료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남들과 같이 텍스트를 했다던가 이메일을 했다던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 믿고 또 실제로 대중 앞에서도 말한 게 중간에 바꾸는 겁니다. 뭐 처음에 트럼프를 무시했다가 트럼프와 가까웠다가 트럼프 여기까지는 아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했다가 트럼프의 힘이 계속 뻗어나가니까 다시 또 그 발밑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공화당입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온리 친 트럼프, 반 트럼프.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터커 칼슨,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이런 팍스 텔레비전과 CNN의 시청률 차이를 보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팍스가 시청률이 많은데 높은데 시골 사람들은 다 팍스 보는데 CNN 보지도 않는데 CNN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쪽 동네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하고도 비슷한데요. 이번 주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러시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쭉 정리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텔레비전을 켜면 뭐라고 한다. 푸틴이 말하는 그대로 푸틴이 원하는 걸로. 뭐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공화당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화당에서도 교육받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정책이 싫고 민주당 정치인의 어떤 스타일이 싫지만 이 공화당의 이 같은 가짜다 하는 주장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지금 예비선거가 쭉 치러지고 다음 주에도 아주 중요한 조지아주의 예비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주지사, 또 상원, 또 총무처 장관 다 그 뽑는 공화당에. 본선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아주 그 좌측으로 많이 간 사람을 내놨는데 당선될 수 있는가? 이런 것.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저렇게 트럼프만에게만 매달려 있는데 공화당 후보가 본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봐야지 되는 거죠. 완전히 이번 주에 보면은 트럼피즘, 이제는 정말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 주장이 트럼프 자신보다도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도 이 정도까지 될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선거는 도둑 맞았다 에서 시작이 돼서 아무튼 뭐 이제 11월 벌써 보니까 5월 말입니다.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전쟁이죠. 연방 대법원에 그게 딱 공화당 민주당으로 갈려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그 낙태를 합법적으로 보호를 해줬던 뭐 한 23주일, 24주일. 미국이 그건 기간이 긴 편이에요. 보통 24주일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낙태하기는 늦었어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했던 것을 공화, 민주 딱 편이 갈려서 이게 이제 공화가 많으니까 6명, 민주가 3명이니까 그걸 뒤집어서 전부 주정부로 돌려보내면 공화당의 주에선 전부 낙태를 거의 금지하는, 어제 오클라호마의 낙태금지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스아워 PBS의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NPR 방송이 마리스트라는 여론조사 기구와 함께 조사를 했더니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3분의 2가 그냥 낙태 합법화한 거 그대로 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관들은 우리는 여론에 흔들리지는 않겠죠. 흔들리지 않는 게 마땅한 거죠. 헌법에 비춰서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 헌법에 비춘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의 정신과 여론을, 그 여론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젖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헌법을 본다라고만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연방 대법관들의 잡은 job description이 헌법을 보는 것,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반대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지금 그렇게 나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주일에서 22주일, 22주일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뭐 23주일, 4주일은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런저런 상황,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6월 말이나 7월 달에 연방대법원에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같은 판결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어떠한 형태로 이제 그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지 되고, 스타벅스 같은 회사는 집에서 100마일 또 더 떨어진 곳에 가서 만약에 그 지역의 환경 때문에 낙태 실수를 받아야지 된다던가 하면은 스타벅스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스타벅스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 스타벅스 직원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에 그의 가족이 가입해 있다면, 만약에 와이프 앤 허스번드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남편의 보험으로 와이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경제 뉴스는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뭐 다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도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이런저런 공급망,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주식시장 엄청나게 내려갔고, 이자율을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뭐 한국의 루나 거의 영원이 된 것, 이것은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뭐 40% 이상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비교적 뭐 안전하다 하는 것도 뭐 스테이블 코인 다 거의 나스닥 기술주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게 됐고,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는 아직 강하다. 또 뭐 곧 있으면 그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자율을 뭐 당연히 인상을 하겠죠.
문제는 뭐 0.25%냐, 0.5%냐 일 텐데. 그래서 이 점은 뭐 그냥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오늘로써 마리우폴을 점령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선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느냐. 이 인구보다는 영토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그 인구 가운데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고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고 일부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땅의 크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는 BBC 방송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위쪽에 러시아라고 써 있죠. 동북쪽에. 그리고 또 역시 북쪽에 벨라루스라고 써 있고 중앙에 흰색 부분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인데 흰색 부분에 오른쪽에 보면은 남쪽까지 크림반도라고 맨 아래 써 있고요.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 정도가 러시아가 점령한 겁니다. 완전한 빨간색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곳이고 그리고 빨간색에서 약간 빗금 쳐진 부분이 있죠. 그것은 러시아가 우세한 곳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미 2014년도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 크림반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흑해요. 블랙시 바로 위에 있는 크리미아, 크림반도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돈바스라는 지역이 북쪽에 루한스크 그리고 남쪽에 도네츠크가 있죠. 여기를 합쳐서 돈바스라고 부르는데 돈바스도 보면은 돈바스라는 주도 검은색 그 빗금으로 검은색 줄로 한 게 전부 돈바스인데 그쪽도 러시아가 전부 점령하진 않았습니다. 빨간색 부분 원래부터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친러시아계의 반군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돈바스 지역의 3분의 1만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3분의 2보다 조금 못 미치거나 3분의 2를 더 러시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또 크림반도 바로 위에 헤르손이라는 곳이 있죠. 헤르손은 우리가 도시 이름으로도 많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헤르손이 속한 그곳이 헤르손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르손 주의 중앙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빗금이 있는데 그 오른쪽이 자포리지아라는 주입니다. 바로 그 핵발전소 있는 그 자포리지아 그 주 이름하고 시리아하고 같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결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곳은 돈바스 지역 전체는 아니고 그리고 돈바스 조금 서쪽으로 오면서 자포리지아 그 옆에 있는 헤르손주의 아래에 있는 크림반도 그리고 이제 돈바스의 위에 있는 하르키우브 이쪽은 이제 점령되지 않았고 조금 돈바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는 있죠.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땅으로 보십시오. 이 하얀색이 중앙이 전부 저쪽 서쪽에 리비브, 폴란드 국경까지 있는 리비브가 지금 우크라이나인데 이 전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지금 3분의 1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한 4분의 1은 될까요?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 조금 서쪽에 보면 오데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 오데사의 바로 위에 보면 그 미콜라이브가 있고 이 미콜라이브 그 주가 한국계인 그 비탈킴 주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분의 1은 아니고 4분의 1 정도 인구로 구태여 따지자면 크림반도가 뭐 한 250만 명 되고 헤르손이라는 크림반도 바로 위에 주가 100만 명 정도 되고 이 헤르손의 오른쪽이요 돈바스와 헤르손 사이에 있는 자포리지아가 한 160만 명 정도 되고 돈바스는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합쳐서 뭐 한
130만 명 정도? 그리고 또 나머지에 조금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얼만큼이 됩니까?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럼 700만 명이면 우크라이나의 전체 인구가 4,400만 명이니까 7분의 1, 뭐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사이?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되고 땅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이게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돈바스 지역에서 이기면은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우폴 오늘 승리했다고 하니까 극장도 파괴되고 제철소에서 많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투병들이 결국은 항복했잖아요. 항복해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의 하얀색이 다 빨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판세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또 532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아조프스탈 철강 공장에서 백기를 들고 러시아 영토로 이송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이 미국까지 와서 우리도 나토에 그 가입을 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저쪽 그 중앙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키브라는 우크라이나 수도도 점령하고 전체적으로 딱 거기서부터 점령을 해서 밑에까지 쭉 펼쳐 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벨라루스 푸틴의 친구인 대통령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다 군대를 배치시키고 러시아 동쪽에서부터 쫙 왔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너무 강했고 그 전장의 지휘를 물론 그 군인들이 한 거지만, 장군들이 한 거지만 후방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희생 정신이 있었죠. 가족들은 리비브로 갔지만 바로 그 키브를 떠나질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미국이 차 보내줄게 와 했는데, 아니 차 필요 없어, 탱크 무기를 보내줘 하고는 영국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쭉 연설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지지를 했고, 단지 러시아의 상당수 사람들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러시아가 방송국도 다 맘대로 하니까요, 신문도 다 맘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니까 보면은 계속 그런 것만 있고 조작됐고, 어머 우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네, 이런 것, 푸틴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네, 짝짝짝. 러시아 사람들만 속고 있는 거죠. 상당수 아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푸틴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러시아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요일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아마 오늘까지 그 일본에서 열린 그 쿼드 회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인도, 호주 지도자들과의 회담, 이런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아주 편안하게 쉬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